안녕하세요. 2022년도 꽃생하라 전문가 양성교육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와 또 PPT를 참고해서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해산업법과 원산지 표시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재사용에 해당하는 꽃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화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해산업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 틀을 만들고 그래서 화해산업법을 이용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화해산업 발전 및 화해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그 목적은 그거예요. 화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우수한 화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 우수한 화원이 배출됨과 동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활을 재사용하는 화환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자, 여기 2022년 8월 21일부터 시행을 한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재사용 화환의 표시제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유통하는 분들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은 그런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사용을 했을 때는 꼭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그 리본 있죠. 그 화환에 보면 리본 있고 그 리본의 상단에 재사용을 했으면 재산 화환이라고 꼭 이거를 의무적으로 그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판매자의 상호를 적으셔야 되고 또 전화번호 또 제작 보관했을 때 그 진열한 자의 어떤 상호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거를 꼭 기재하셔야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자, 만약에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약에 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요. 과태료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위반 시에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기 쉬운 방법으로 좀 크게 스티커 요즘에는 그 스티커 폼을 아예 그냥 화학 제작소에서 제작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제품명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꼭 이것이 재사용인지 아닌지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인데요. 저희도 샵에 그 원산지 그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시행을 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를 참관을 하러 왔었어요. 참관이 아니라 검사를 하러 왔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나오셨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산지 종합 안내 서비스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산의 11개의 품목, 그래서 우리 절화 상품이죠. 절화 상품을 만드는 절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꽃 중에서 국화라든지 카네이션 아니면 장미, 뭐 안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국내산 거는 꼭 원산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산에 대한 것도 모든 화이류에 대해서 다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편말을 붙이지 않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재사용에 해당하는 그 과태료랑 똑같이 이렇게 미표시할 경우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면서 경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제가 그 책에 요 사진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특히 이 그냥 화환만 우리가 보통 원산지 표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꽃바구니에도 꼭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 대상이 국내산에 해당하는 그런 화이류와 그 다음에 외국산에 해당하는 수입산 해당하는 화이류를 다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다가 꼭 관련된 것들을 숙지하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실내 식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화해를 취급하는 화해 상품을 취급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원예 작물이죠. 원예 식물. 네. 식물에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해충이라든지 병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이제 궁금해 하거나 내지는 문의를 하거나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화원들이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항상 막막함이 저도 사실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원에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그런 방제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병해충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진단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가장 큰데 병해랑 그 다음에 해충 요거 두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병해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식물병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방제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원에서 우리가 이제 화해 상품을 여러분들이 다루시다 보면 많이 생기는 병과 충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베스트 3, 베스트 5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병에는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전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서 이렇게 그 잎 표면에 막 점이 이렇게 막 깨알같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전문잎병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그리고 줄기썩은병. 줄기썩은 줄기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가장 병해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해충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응애입니다. 자, 응애와 그 다음에 깍지벌레, 그리고 깍지벌레 또 만큼 많이 또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뿌리파리라고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실내에서. 자,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할 텐데 보통 진딧물 아니면 저기 뿌리파리예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총채벌레. 총채벌레는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총채는요 꽃이 있으면 거의 많이 와요.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총채벌레를 보시면 다음에는 총채벌레 피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딧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해당하는 내용들 각각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흰가루병이 있네요. 흰가루도 많이 실내에서 발생합니다. 자, 식물병의 발생 환경이 있는데요. 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건 너무 잘 아시죠? 또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또 바람,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충은요, 벌레는 건조할 때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병은 습할 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습기를 많이 없애줄수록 병을 예방하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통풍, 바람, 특히 선풍기를 많이 틀어주는 게 매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양, 그죠? 비료기가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식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에요.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식물의 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3가지예요. 이 3가지의 이유가 충족시켜지지 않으면 병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기주식물. 기주식물이 뭐냐면 식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병든 식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병든 식물에는 뭐가 있겠죠? 병원균이 있겠죠.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병원균이 잘 번질 수 있게 내지는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그 다음에 균과 그 다음에 기주 식물이 있어야지만 병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환경이 너무 좋다든지 병원균은 있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럼 병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환경, 이제 그중에 환경을 보면요. 아시겠지만 실내 환경은 갇혀져 있죠.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위적인 조절들이 굉장히 잘 됐을 때, 그때 아무래도 그 병이라든지 충이 발생을 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균인데요. 이 병원균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요. 병원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있고 병원균이 아니라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병원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병원균에서도 가장 많이 병을 발생시키게 하는 게 곰팡이에요. 이걸 진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균, 사상균, 곰팡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 우리도 상처 나면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식물도 어떤 그 상처가 나면 그 안으로 세균이 침입을 해서 세균병이 생각보다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충, 바이러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러스, 그다음 바이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생물성이라 그래서 균이 아닌 환경 조건에 의해서 너무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
뭐 기상 조건이 안 좋아서 더웠다든지 아니면 영양분을 너무 많이 안 줬다든지 너무 많이 줬다든지 이런 걸로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한 어떤 생물적인 비생물적인 어떤 요인인지 아니면 생물적인 어떤 그런 균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긴 건지를 여러분이 좀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좀 어렵고요. 이 뒤에 나오는 병을 보면서 아 이게 곰팡이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 이거는 뭐 세균 때문에 그러는구나. 요것만 여러분이 조금만 알고 가셔도 금세 이해하시기가 더 좋아요. 자, 어쨌든 병원균이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주식물이 있어야지, 그죠? 병이 생긴다고 했죠?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식물병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선은 병원, 병원성, 뭐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읽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이라는 건 식물에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을 통해서 이 병원성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능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원균이라든지 병원체가 병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능력들, 이런 거를 병원성이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주 감수성,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고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징이라는 게 중요해요. 식물병에서는 병징이 가장 여러분이 식물병을 판단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식물병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그게 병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그 세포 조직이 뭔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요. 자, 이것을 병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시든다든지 아니면 한 부분이 뭐 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 부분이 뭐 이렇게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썩는다든지 아니면 뭐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댕이라고 해서 덕지덕지 뭐가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병징이에요. 병이 발생했다라는 표시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병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당연히 잎이 건강하게 잘 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뭐가 이렇게 점이 막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가 분비물이 나오면 이 병이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바로 병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이 병징을 잘 보셔야 병이 왔구나를 빨리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징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곰팡이. 곰팡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곰팡이가 생기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걔네들을 번식시켜서 막 날리게 하는 포자라는 게 생겨요. 자, 그래서 곰팡이 보면 곰팡이가 피었다는 게 보이시잖아요, 눈에. 그죠? 자, 이런 가루 형태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균액이라고 거뭇거뭇하게 막 그 균사 덩어리, 다시 말하면 곰팡이 덩어리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거뭇거뭇하게 뭐 묻어 있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 아니면 끈끈한 어떤 점액이 나온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또 사인,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물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대신에 이런 사인이라든지 표시를 해줘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아 병이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만 감을 잡아도 아 병이 왔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바로 병에 관련된 것을 접하시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무슨 병이지? 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진균에 의한 병인데요. 자, 진균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곰팡이에요, 곰팡이. 자, 곰팡이에 의한 병 되게 많죠. 쫙쫙쫙쫙 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아이고, 한번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흰가루부터 시작해서 쫙 있죠.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진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곰팡이병이 가장 병 중에서 많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이제 그 균이 굉장히 많은 종류를 갖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포자를, 아주 많은 포자들을 번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병이 굉장히 그렇게 다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진균에 의한 병이 가장 많습니다. 자, 흰가루병 가겠습니다. 우리 흰가루병은요, 여러분이 매장에서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잎에 흰가루, 밀가루를 뿌린 것처럼 뿌옇게 뭐가 뿌려져 있거나, 근데 뿌려져 있는 게 전체적으로 발라져 있듯이 뿌려져 있는 건 한참 진행이 된 거예요. 보통은 드문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형상을 나타내게 돼요. 그럼 표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생 저온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온도죠. 17도에서 또 높은 온도 25도 사이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때 좀 발생을 하는데 특히 건조할 때 많이 발생을 해요. 건조할 때. 그래서 건조할 때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요. 이 병반, 다시 말하면 이 흰가루들이 꽃이고 잎이고 줄기고 다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꽃자루고 뭐 다 이렇게 막 그 위에 덕지덕지 이렇게 흰가루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얘는요 제일 중요한 방제법이요 환기예요. 환기가 불량했을 때 생기는 게 흰가루병이에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주면서 여기 이제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탄산 나트륨은 인터넷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천연방제제 해가지고 요걸 그냥 희석해서 뿌려도 이 흰가루병은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약을 사서 쓰지 않으셔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되 단 안 좋은 건 뭐냐면요, 똑같은 약, 아마 우리 매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장에서 이게 병이 생겼어요, 충이 생겼어요. 그러면 약을 사요. 그 약이 보통은 500ml 200ml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저희가 보통 2리터짜리 페트병에 2cc 넣어요. 2cc. 근데 지금 200ml면 어마어마하게 2리터에 2cc 넣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죠? 500ml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밭에다가 막 뿌리는 정말 그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약을 계속 쓰려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약을 계속 쓰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얘는 약이 듣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실 때는 교차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A약을 쓰셨으면 다음에 똑같은 흰가루병의 약인 B약을 쓰셔서 서로 교차해서 써주시는 게, 그래야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녹균병이에요. 녹균병도 되게 많이 발생해요. 특히 어디서? 실내에서. 실내에서 언제? 지금 시즌에. 딱 언제냐면 봄,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 봄, 요때 많이 발생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밖에는 공기가 차요. 안에는 공기가 따뜻하죠. 이렇게 온도차가 심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어떠한 그 온도차에 의한 발생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저온다습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저온이면 낮아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금 습도가 높을 때. 왜냐면 문을 닫아 놓으니까 아무래도 온도에 저온인데다가 다습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녹균병입니다. 녹균병도 마찬가지로 포자를 이용한 진균병, 다시 말하면 곰팡이병이에요. 자, 근데 얘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잎이요, 중간중간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노란 색깔, 황갈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황갈 색깔을 띠다가 나중엔 그것이 약간의 더 진한 갈색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여기 지금 장미 보이시죠? 장미 보이시면 거뭇거뭇하게 지금 이렇게 뜬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녹균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병이 생겼다. 특히 여러분 이게 있어요. 포자로 가는 경우는 포자가 그러니까 포자로 인해서 날아가면서 이제 병을 옮기잖아요. 이때 이 포자가 한번 튀어서 날아가는 그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보통 몇 미터? 예, 그 2m까지 날아간대요. 포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막 퍼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포자병 같은 경우는 빨리 그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식물들을요,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깝다고 계속 그거를 갖고 계시면 옆에 걸로 번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병이 생겼거나 충이 생겼을 때 너무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 다른 식물에게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다습한 경우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실내에 겨울이어도 이렇게 선풍기를 자주 돌려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야 환풍을 하면서 이 특히 건조한 토양을 말려줘야지 병이 잘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요. 자, 제피곰팡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곰팡이니까 진균에 의한 거겠죠. 곰팡이병입니다. 얘도 곰팡이는 대부분 다습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습하면서 환기불량.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좀 공기를 좀 순환시켜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장마철에 굉장히 다 발생을 해요. 여기 지금 국화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키워본 것 중에서 국화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 중에서 있는 것들 있죠. 이것도 제핏이 많이 와요. 그리고 입이 두꺼운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은근히 제핏에 약해요. 그래서 이런 제피곰팡이에 해당하는 건데, 얘네들은 빨리 마찬가지로 제거해 주는 게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염 부위를 빨리 제거를 해주고 약재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얘도 특히 겨울철에 되게 심해요. 은근히 병이 겨울철에 심한 이유는 환풍을 안 해서 그래요. 환기를 안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저병입니다. 자, 탄저병은요, 아마 이 탄저병 같은 경우, 우리 사람도 탄저병이 와요. 탄저병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식물에 탄저병이 있는데, 탄저병 같은 경우는 특히 얘도 곰팡이병이지만 얘는 이렇게 약간의 그 형상이 있어요.
다른 거와 전문의병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포자에 의한 그런 병과 다르게 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 중간에 보면요 약간 좀 뭔가 부정경한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지 않고 약간 이렇게 형태가 좀 불분명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형 모양을 띠고 있다가 이게 이제 갈색으로 생겨요. 갈색 반점이 생겨요. 이 갈색 반점이 조금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검은 색깔로 변해요. 그래서 검은 띠를 두르는 요런 형상이 있죠. 이런 형상으로 굉장히 좀 징그럽게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탄저병이에요. 우리 사람이 탄저병이 걸려도 굉장히 그 형상이 되게 징그러워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패여서 그래서 이 탄저병이 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포자들이 이렇게 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 아까 얘기했던 곰팡이병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이 탄저병이 생겼을 때 되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탄저병은요 더 잘 퍼져요, 포자가. 그래서 식물 특히 언제 얘가 많이 퍼지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물을 주시잖아요. 식물에 밖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매장에 물을 주잖아요. 식물들 할 때 이 물을 줄 때 물을 주면서 이 포자가 튀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줄 때 식물체에다가 이렇게 샤워하듯이 주는 거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샤워를 시키는 동시에 옆으로 다 포자가 튀어버려요. 그래서 옆에 게 다 옮겨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나 식물체에다 물을 주는 거는 X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배수불량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 탄저병이요. 고추, 우리 작물에는 고추나 이런 데 많이 생기거든요. 고추 탄저병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얘네가 장마철 될 때 탄저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때 됐을 때는 탄저약을 어마어마하게 뿌려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장마철에 더울 때 습할 때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좀 많이 유동성 있게 좀 순환시켜 주셔야 되고요. 얘는 특히 이제 질소질 비료, 우리가 사실은 이런데 비료를 많이 사용하진 않잖아요. 원예 식물들은. 어쨌든 비료를 너무 많이 줬을 때 그럴 때도 좀 안 좋아요. 오히려 비료를 주면 되게 튼튼하게 잘 자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료를 너무 세게 주면은 얘가 웃자라 버려요. 너무 빨리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에 약하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의병 보겠습니다. 전문의는요 정말 화원에서 많이 생길 거예요. 여기 난들 그죠? 난 보면 이렇게 전문이 쫙 이렇게 생기죠. 자, 얘는요 온도가 높을 때 쉽게 발생을 해요. 온도가 높고 특히 자 고온인데 비료가 부족할 때. 예, 우리가 사실은 원예식물은 아시겠지만 화분에 있는 토양이 다예요. 거기 하는 유기물과 거기 하는 비료기가 다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뭔가 비료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더 넣어주시거나 그러는 게 드물잖아요. 자, 이렇게 좀 애들이 조금 그러니까 쇠퇴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조금 뭔가 좀 힘들어 할 때, 그럴 때 병이 오는 게 바로 이 전문의병이에요. 그리고 특히 얘는요, 관수할 때, 아까 이렇게 물 줄 때 마찬가지로 잘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물 줄 때 특히나 이런 거 있죠. 어떤 분은 이런 게 있대요. 물을 줄 때 밑에 물을 고여서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저면 시킨다고 저면 관수로 해서 물을 주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옆으로 그 균이 다 옮아요. 그래서 그런 관수법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이 있던 거를 넣었다 뺐어요. 그 물통에다 넣었다 빼서 그 물을 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걸 또 거기 통에다 넣었다 뺐어요. 그럼 병이 있던 물이 그대로 그 다음 걸로 옮기고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주나 관수를 하실 때는 특히나 하나하나씩 개별로 관수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관수 시에 물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잎과 줄기에 잘 발생해요. 여기 보시면 잎하고 줄기 있죠? 이런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얘는 하엽부터 타고 올라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밑에 잎부터 올라오면서 전문이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약이 있기는 해요. 등록약제가 있어요. 자, 이런 약제들을 살포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병든 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든 잎을 아깝더라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균 가겠습니다. 세균성, 아까는 그냥 전문의병이고요. 이번엔 세균성 전문의병이에요. 자, 세균성의 가장 큰 특징은요. 포자는 직접 각피를 뚫어요. 그러니까 직접 세포를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뚫어서 가기 때문에 포자가 옆으로 옮겨지기만 하면은 병이 발생을 해요. 근데 세균은 다른 게 뭐냐면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상처를 입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물을 키우실 때 상처 나지 않게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균성 전문의병은
특히나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고온 다습했을 때 환경에서 환기가 불량했을 때 병은 대부분 환기 불량이 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세균성 전문이병 진짜 많이 와요. 예, 제가 화원할 때 얘 때문에 고생한 적이 참 많은데 뭔지 몰라서 대부분 버렸던 기억이 나요. 자, 얘는요, 세균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균 감염되면은 우리 그 뭐 바르시죠? 후시딘 바르시죠? 그 대부분 마이신이잖아요, 마이신. 마찬가지로 식물도요, 마이신제가 있어요.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요, 세균성에 해당하는 특징은 전무늬가 좀 달라요, 형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잎 끝에 쪽 있죠? 이 끝에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보통 식물이 중간에 상처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이 끝에 어떻게 스치다가 이 끝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상처 부위로 뭐가 들어가요? 세균이 들어가고, 자, 세균에 감염이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이 끝에 발생을 하면서 뭐가 발생을 해요? 할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 띠가 발생을 해요. 이러면 세균병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노란색 띠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노란 색깔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노란 색깔 띠가 발생을 하죠. 자, 이게 세균성이에요. 세균성은 다른 것하고 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세균성이면 빨리 약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살균제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붉은 전무늬병입니다. 자, 이 전무늬병은 이렇게 붉은 색깔, 얘도 할로윈을 띠고 있죠. 자, 이렇게 띠고 있는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붉은색 병반을 형성하게 되고요. 얘는요, 특히 뭐 다른 거보다 특히 이제 이런 세균병도 마찬가지예요. 세균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그 잎이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제거하는 게 1번이에요. 제거를 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잎이나 병든 잎이나 특히 잔재물, 그러니까 토양 속에서 월동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양까지 소독을 하는 게 좋아요. 약을 사실 때 약을 이제 그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시잖아요. 뿌리실 때는 특히 병 같은 경우는 포자가 막 날리는 형태들이 많고, 세균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게 토양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토양까지 같이 그 약재를 좀 뿌려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줄기 마른병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생기는데 얘는요, 가장 큰 특징이 얘도 마치 세균인데 상처를 통해서 가요. 그래서 뭐 할 때 많이 생기냐면 상처 나게 이렇게 뭐 접목을 했다든지, 우리 분주 같은 거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화분에 많이 컸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분을 나누잖아요. 나누면서 분갈이 할 때 뭐가 돼요? 그때 뿌리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상처가 나게 되죠. 그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줄기 마른병이 생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둥근 전무늬 같은 게 생기다가 점점점 검은 입자가 막 생기면서 거기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면서 썩기 때문에 줄기가 썩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하부에서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상부까지 같이 시들게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문이라든지 뭐 전문 세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부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드문드문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경우는 줄무늬 마른병은 그대로 다 전체적인 그 식물이 그냥 같이 고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 그 삽목할 때나 아니면 그 분주할 때 좀 조심해서 다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저도 이제 경영하면서 분갈이 많이 하잖아요. 분갈이 하면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가위, 삽 소독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소독하셔야 돼요. 뭐 소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가위나 칼을 쓰시고 나면 꼭 씻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씻고, 쓰실 때는 소독 그 알코올 있죠. 알코올 분무기에 알코올 넣어놓고 난 다음에 뭐 뿌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이 병을 최소한 막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잘 키우셨어요, 소비자가. 그래서 저희한테 분갈이를 해서 이제 의뢰를 하신 거죠. 우리 집에서 분갈이를 했는데 한 날 지나니까 막 애들이 다 전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세 개가 다 같이 몽땅 죽는 거죠. 이게 하나에서 세 개를 분갈이를 했는데 세 개 분갈이가 다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그 병이 한 번에 세 개가 다 같이 옮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옮는 병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도구들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줄기 썩은 병이요. 썩은 병에 해당하는 거, 이건 줄기가 썩는 거죠. 이거 난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자, 얘는요, 고온성이에요. 고온성. 다습하면서 고온일 때가 가장 병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 조건이에요. 자,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갈이 할 때, 은근히 분갈이 할 때요,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균이 많이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시드름병인데요. 시드름병은 아시겠지만 시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느 날 스물스물 얘들이 아파하듯이 시들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어요. 환경이 예를 들면은 뭐 배수가 굉장히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또 물을 안 줬어요. 이런 경우 뭐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시드름병의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세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푸사리움균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전체적으로 시들게 하는 병인데 그 병을 하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푸사리움균이 그 세균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균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모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줄기를 보면요. 줄기가 영양분과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통로잖아요. 이걸 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도관에 세균이 모여요. 자, 세균이 도관으로 모여지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기 양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도관을 막아버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도관을 막는다는 건 위에 영양분이 올라가거나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위에 있는 또 영양분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는 애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드름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세균병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도관을 막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토양 수분이 많고 특히 이제 똑같은 이 상태에 병이 있는, 그러니까 그 세균이 있는 곳에 계속 뭔가를 심었을 땐 당연히 그 세균이 계속 세균병이 계속 발생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양은 깨끗하게 갈아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화분에도 이런 세균이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분도 한 번 정도 세척을 하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이것이 시드름병입니다. 시크라멘이죠. 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역병은요. 역병은 얘는 곰팡이병이에요. 우리 역병, 그다음에 탄저병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병 중에 하나예요. 되게 잘 옮기는 병이거든요. 특히 얘는요, 뭘로 이동을 하냐면 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물이 많은, 특히 저온에서 고온 뭐 둘 다 이제 많이 오긴 하지만 특히 이제 고온에 많이 오는데 다시 말하면 물이 많을 때, 축축할 때 이 역병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생기니까 이 역병 같은 경우는 역병이 한번 발생했다 하면은 빨리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서 건조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역병이 있는 그런 식물을 빨리 바깥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훨씬 더 감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역병 같은 경우는요, 물러지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갈변이 돼요. 물른다기보단 갈변이 돼요. 이게 누렇게 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렇게 뜨면서 곰팡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세균병은 곰팡이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드름만 나타나는데 이 역병 같은 경우는 시드르면서 동시에 곰팡이가 위에 피어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역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줄기 전체가 갈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든다라는 거죠.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수 불량이기 때문에 물 잘 빠지게 하면서 다습하지 않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병을 좀 예방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본데요. 이제 무름병입니다. 무름병도 화원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에요. 여기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죠. 물러지는 거. 우리 채소 오래 놔두면 물러지잖아요. 그죠? 오이 같은 거 오래 놔두면 물러지죠. 마찬가지예요. 그 무름병이거든요. 얘는 대표적인 세균병입니다. 세균에 의한 병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요.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되어서 들어가는데 이 무름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물러지는 현상도 있지만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물러지면서 특히 이렇게 끝이 그러니까 잎에 있는 그쪽 바깥쪽 끝이 아니라 안쪽 그 뿌리에서 가까운 쪽 끝 이쪽이 굉장히 물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습하니까 거기에 병이 많이 몰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면관습, 특히 같은 물 쓰는 거, 세균은요, 물로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세균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균은 마이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항생제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약제가 따로 있어요. 등록약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름병에 해당하는 이런 증상들을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바이러스병 가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요, 대표적으로 상처에 의해서 옮겨져요. 특히, 보통 이 손작업 있죠? 손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잎이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따준다든지, 근데 땄을 때 요거 하나만 따는 게 아니라 옆에 잎을 같이 땄다. 근데 처음 딴 잎이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잎을 따면서 상처 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보통 이렇게 손작업이나 기구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충 있죠? 벌레가
이게 찔러서 아니면 빨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갉아먹기 위해서 상처를 내죠.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게 특징이고요.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서 식물을 다루셔야 되고요. 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구들을 소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셨던 가위라든지 칼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려놓고 쓰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이런 병을 좀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개충이라 그래서 벌레들 있죠. 벌레 중에서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땐 특히나 더 빨리 벌레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약을 쳐서 벌레를 방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 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식물병 방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물병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게 있고, 이거에 대한 방제법에 해당하는 건데요. 어떻게 방제하면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보이시잖아요.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약을 쓰세요 라고 딱 정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아니 바이러스 아니라 세균에 해당하는 병이다. 그러면 세균에 해당하는 약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단지 그런 적재적소의 약을 이제 뭐 농약사라든지 아니면 농약을 판매하는, 아니면 약을 판매하는 곳에서 사셔서 활용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자, 우선은 이제 식물병 방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제법을 활용을 해요. 하나는 화학 방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농약이라는 거 있죠. 농약을 활용하시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친환경 방제제라고 해서 천연 농약을 활용을 하죠. 이건 유기농업 자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활용하고, 안 되면 이제 중요한 것도 있죠. 물리적으로 손으로 이제 잡거나 아니면 이게 손으로 뭐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죽인다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손으로 죽이는 것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은 이제 소독을 하시고, 그죠? 왜냐면 이렇게 점점점 옮기니까 잘못하면은 손은 소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방제제,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방제제로 등록되어 있는 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병 진단하기인데요. 이제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아까도 병이 발생을 했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병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까도 설명한 그 이론을 가지고 바탕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균인지 아니면 세균인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이렇게 사진을 이제 이렇게 병징이나 아까 얘기했던 표징 이런 것들이 발생한 그 부분 있죠? 그걸 사진을 찍으세요. 찍을 때는 좀 잘 보이게 찍으셔야 돼요. 흐리게 찍으면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NCPM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진청에서 이런 병해충 방제에 관련된 것들을 농민들이죠. 농민들의 농업에 관련된 화훼 쪽 관련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사이트예요. 이거는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렇게 화면이 떠요. 여러분 홈페이지 화면에 거기에 병해충 상담이라는 게 뜹니다. 자,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는데요. 클릭하시면 여기 상담이 나와요. 병해충 상담. 자, 요 병해충 상담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진단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이 생겼는데, 이런 충이 생겼는데 이거가 뭐예요? 라고 진단을 의뢰를 하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알려주냐면 이게 어떤 거로 인해서 생긴 무슨 병인 것 같고,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병징을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에 해당하는 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화원에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단 의뢰 이런 거 있죠? 진단 의뢰를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해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벌레들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해충은요, 얘네들은요 아주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해충이면서도 이 해충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얘네 입이 이게 찔러서 빨아먹는 형태냐 아니면 갉아먹는 형태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그거를 흡집성, 그 다음에 섭식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흡집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빨아먹는 형태겠죠. 그 다음에 섭식성 같은 경우는 갉아먹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 화원에서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흡집성이에요. 흡집성 해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진딧물, 응애, 총채, 깍지, 그죠? 이거 다 흡집성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해충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충, 아까 밖에서도 보셨지만 깍지벌레, 여러분 잘 아시죠? 깍지, 응애, 그죠? 특히 점박이 응애가 많아요. 그 다음에 참원지 응애는 지금은 많이 이제 지금은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많이 생겼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꽃노랑 총채벌레, 아까 총채벌레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뿌리파리 해당하는 거, 그리고 가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딧물 있죠. 우리 진딧물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달팽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혹파리. 이게 특히 국화 잎혹파리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국화를 사시면 국화 잎이 이렇게 약간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뭐다 여러분? 혹파리에 애벌레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지벌레 보겠습니다. 자, 깍지벌레는요, 흡집성이에요. 걔는 쭉쭉 빨아먹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깍지벌레가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가루 깍지벌레 같은 것도 있고, 또 도룡이 깍지벌레도 있고, 깍지벌레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얘들은 약간 형태적으로 약간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습성은 비슷해요. 보시면 대부분 깍지벌레는요 흰 색깔의 밀랍이라고 해서 솜털 같은 그죠 그런 밀랍을 형성하고 있고요, 코팅제를 갖고 있어서 나중에는 얘네가 자기 몸을 코팅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팅을 했다라는 건 위에다가 표피에다 코팅을 한번 입혀주니까 약이 잘 침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약이 잘 침투를 안 하겠죠. 그래서 깍지벌레가 생각보다 잘 안 죽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겉에 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자,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 더 대박은 뭐냐면 얘는요 알집을 갖고 있어요. 600개 정도 되는 알집을 몸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알을 뱃속에서 부화시켜요. 그래서 나오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을 짚고 살아요. 자, 그래서 성충을 죽였어요. 성충을 죽이더라도 알집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충이 죽어도 그 속에서 애벌레가 다시 그 유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방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 깍지벌레입니다. 그리고 화학약제로 성충은 죽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배설물을, 그러니까 응가를 싸는데 그 응가가 되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깍지벌레, 진딧물 이런 아이들, 특히 또 이제 온실가루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노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똥을 싸요. 그러니까 밑에 잎에 이 끈적끈적한 이런 코팅 같은 물은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어요. 자, 이건 다 뭐다 여러분? 자, 얘들의 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깍지벌레는 전문 약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천연약제에 해당하는 천연농약 있죠, 살충제. 자, 이런 것들도 사용하신다 그러면 한 번에 방제가 어려워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이 안 죽기 때문에 여러 번의 방제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다양한 깍지벌레 종류 나오죠? 이렇게 밀랍을 갖고 있어요, 깍지벌레가. 그래서 허옇게 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점박이 응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점박이 응애도 마찬가지로 흡집성 해충인데요. 이 점박이 응애, 특히 응애라는 아이는요, 뭐죠 여러분? 거미예요, 거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충제로 우리가 이렇게 화원에서 살충제 사오시죠? 사와서 이제 벌레가 있으면 막 뿌려요. 자, 근데 그 살충제로 이 응애는 안 죽어요. 이유는 뭐죠? 벌레가 아니고, 그러니까 충이 아니라, 곤충이 아니라 얘는 그죠? 뭘까요? 아까 거미라 그랬죠? 거미예요, 거미. 거미는 살비제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미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 때 이런 걸 그때 어디 강의 갔더니 질문하시더라고요. 거미는요, 포식성 아닌가요? 그래서 벌레를 잡아먹잖아요, 거미줄을 쳐서. 그쵸? 자, 그렇게 응애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포식성에 해당하는 응애가 있고요, 그 거미가 있고요. 이렇게 흡집을 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흡집을 해서 먹이를 먹는 응애가 있어요, 거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흡집을 하는 아이들이 해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식으로 있는 애들은 해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그 밭에 가서 거미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들이 다양한 벌레들을 포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걔들이 해충방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흡집에 해당하는 이런 아이는 대부분이 해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제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응애는 거미예요. 자, 얘는 잎 뒷면에 많이 있어요. 잎 뒷면에 붙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얘는 엽록소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까 깍지벌레는 딱 한 군데 있으면 계속 거기서 붙어 살아요. 근데 이 응애는 돌아다녀요. 이유는 뭐냐면
엽록소를 찍고 이렇게 찍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입 뒷면이 찍을 때마다 하얀 색깔 반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입 뒷면이 허옇게 반점이 생겼다. 그러면 수세가 약해진다. 이러면 응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입 뒷면에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알을 낳아요. 어마어마한 알을 낳기 때문에 그 알 때문에 특히나 더 빨리 번식을 하고 번져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응애는 거미라고 그랬잖아요. 거미는 뭐하죠? 거미줄을 쳐요. 자, 그래서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네가 이제 그 응애들이요 많이 밀도가 높아져요. 응애가 막 번식을 너무 잘해서 밀도가 높아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더 이상 얘네들 여기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꼭대기로 올라가요.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거미줄을 타고 내려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거미의 이 응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미줄이 있으면 응애를 의심하시면 좋아요. 식물에 거미줄을 쳤다라고 하면요. 자, 그리고 얘는요 문제가 뭐냐면 정말 잘 안 죽어요. 이유는 하도 약을 많이 쳐서 그래요. 얘가 지금 농약 저항성이 굉장히 큰 아이 중에 하나예요.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치실 때는 하나 A라는 약을 쳤어요. 그게 통이 너무 많고 양이 많아서 아깝다고 똑같은 약을 계속 치면은 얘는 저항성만 갖게 되고 자꾸 해충은 더 안 죽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제는 교차 저항성, 교차로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 약제, B 약제를 가지고 교차로 쳐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응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 뒷면에 발생을 하고요. 입 뒷면을 자꾸 가해하다 보니까 누렇게 뜨면서 여기 보면 거미줄 쳤죠. 이제 어느 정도 얘들이 밀도가 높아지면 거미줄을 치면서 한꺼번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을 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원지 응애인데요. 이 참원지 응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예요. 그래서 차나무에서 먼저 생겼고 먼지처럼 작은 응애인데요. 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얘는 전자현미용으로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장에 그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의 잡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흡집성으로 얘도 굉장히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응애랑 비슷해요. 되게 많은 알을 낳고요. 그리고 또 조직을 파괴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특히 입이 약간 들뜨듯이 이렇게 말려요. 말리면서 광택이 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나중에 돼서는 그게 딱딱하게 돼요. 그 조직들이 딱딱하게 되면서 코르크화라고 하거든요. 딱딱하게 되면서 식물이 죽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원증에도 요즘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화해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 참원증에가 여기 보면 시크라멘, 베고니아, 국화 다 아시죠? 다 아는 우리 화해 식물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꽃노랑 총체벌레입니다. 자, 이 꽃노랑 총체벌레는 왜 꽃이 앞에 붙어 있냐면 꽃을 좋아해요. 꽃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 색깔의 총체벌레. 총체벌레 중에서도 꽃노랑 총체벌레라고 하죠. 파 총체벌레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파를 좋아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얘는 꽃을 좋아합니다. 꽃노랑이니까 노랑 색깔이에요, 얘는요. 자, 얘는요, 꽃 속에 있는데 특히 유충이 꽃 속에 있고요. 특히 이제 뾰족해요. 잎이 뾰족해서 얘는 구멍을 내면서 빨아먹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흡즙을 하지만 약간의 그 기스를 내는 특징을 갖고 있죠. 얘는 그래서 바이러스 매개충이에요. 그래서 얘는 잘못해서 기스를 내면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를 넣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얘도 빨리 방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는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꽃을 망가뜨려요. 자, 꽃을 망가뜨리면 다음에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기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딸기 같은 거, 고추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딸기나 고추를 보면은 사실 때 약간 우그러져서 나온 거 있죠. 이게 예쁜 모양이 아니라 약간 우글우글거려서 나오는 그런 고추라든지 그런 어떤 형태의 딸기 이런 거는 다 총체 피해예요. 총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꽃을 좋아해요. 자, 얘가 문제는 뭐냐면요. 얘도 굉장히 방제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꽃 속에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방제하실 거예요? 그죠? 약이 꽃 속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꽃이 이렇게 밑으로 펴요. 이렇게 땅을 보고 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죠? 그죠? 이 반대쪽에 분무를 꽃 속으로 해야 되니까 위로 이렇게 들어서 방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있는 쪽에다 방제를 해야지, 그래, 약을 쳐야지 방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방제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는 성충이 되어서 이제 알을 낳죠. 알을 낳은 다음에 얘가 점점 이제 유충으로 자라다가 나중에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가 되는 시즌에 얘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유충의 마지막 시즌에 땅속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번데기는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성충이 되어서 올라와요. 자, 이렇게 되면 약은 우리가 어디다 치죠? 대부분? 그쵸. 보통은 다 식물에 다쳐요. 그리고 꽃에 다쳐요. 자, 이렇게 되는데 밑에 땅에는 번데기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죽었어도 번데기가 다시 성충이 돼서 알을 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제가 되게 어려운 게 바로 이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가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데기로 토양 속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약재,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총체도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약을 어마어마하게 쳐요. 그러다 보니까 약재 저항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을 A락의 약을 쳤으면 다음에는 B약을 치셔야지만 그래도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효과 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얘가 화학방제로 효과가 되게 떨어진 나이가 이 꽃노랑 총체벌레예요. 자, 그래서 이 총체벌레 보시면 이렇게 얘 지금 보시면 상품성을 떨어뜨려. 얘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도 있지만 우리 꽃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식물을 키워서 팔아야 될 때 얘네들은 상품성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꽃에 이렇게 기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이 표면이 이렇게 좀 얘는 구멍을 뚫어서 먹기도 하지만 그 구멍 뚫을 때 기스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 기스난 부분이 어떻게 돼요? 누렇게 콜크화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왜 기스난다는 표현 쓰잖아요. 파 보면은 파의 중간중간에 기스난 거 있죠. 그 파 총체벌레가 다 기스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스를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화훼 상품은 예뻐야 되는데 거기 기스를 내니까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노랑 총체벌레 피해가 생각보다 화원에서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작은 뿌리 파리. 자, 이거는 뭐냐면요. 뿌리에 구데기가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구데기 형태로 뿌리를 가해를 해요. 뿌리를 가해하니까 당연히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두 번째는 얘가 상부로 올라오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에도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작은 뿌리파리는 이 초파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유충은 구데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가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얘가 왜 생기냐면요. 토양을 이것저것 섞어서 쓸 경우에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살균된 토양은 괜찮아요. 우리가 밖에서 파는, 우리가 화원에서 쓰시는 그런 어떤 배양토들은 그래도 소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균 배양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돼요. 그런데 화원에서 일부에서는 밖에는 흙 퍼다가 쓰고 거기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양분들 넣는다고 퇴비 같은 거 막 섞죠. 이러면서 이게 부숙이 안 되고 숙성이 안 되면서 얘가 거기에서 이게 숙성이 안 되면 거기서 자꾸 벌레들이 끼거든요. 그러고 이게 미생물들이 많이 생겨요. 부패를 하는 거죠. 부패가 돼서 완숙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 미완숙이 됐을 때는 거기서 벌레가 낍니다. 그래서 얘는 토양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토양 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집에 이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를 때는 그런 거 약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구데기처럼 생겼죠? 자, 이런 것들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온실가루이 이거는 그냥 넘어갈 건데요. 그냥 이거는 화원에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온실가루이 자체가 온실에서 여러분들 지금 매장에서 많이 생기는 그런 또 그런 벌레 중에 하나죠. 온실가루이 같은 경우는요, 툭 치면 타타타타타타 막 이렇게 하얀 색깔 막 가루같이 날아다니는 거. 자, 이게 온실가루이에요. 그래서 이 온실가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담배가루이, 하나는 온실가루이. 자, 여기 보시면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둘 다 뒷면을 흡집을 해요. 여기 보면 잎 뒷면에 하얗게 붙어 있죠. 자, 이게 온실가루인데 얘는 뒷면에 흡집하면서 어떻게 돼요? 잎이 퇴색이 되거나 아니면 위축이 된다는 건 쪼글쪼글해진다는 거예요. 저게 쪼글쪼글해지면서 얘가 굉장히 식물로서 수세가 약하게 되겠죠. 왜냐면 자꾸 즙을 빨아가니까 약하게 되고 끝내는 또 얘가 응가를 싸는데 그 응가가 끈적끈적한 응가예요. 걔네들 때문에 그을음병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바이러스. 이 아까 앞에 여기 보시면요.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중에서 담배가루이가 바이러스 매개충이에요. 바이러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방제를 해야 되겠죠. 얘도 은근히 약재 저항성이 강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마하게 사람들이 농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재 저항성 때문에 교차로 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시고 이제 진딧물 가겠습니다. 진딧물은요. 식물 키우시는 분은 한 번 정도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진딧물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진딧물이 복숭아 혹진딧물, 얘는 혹을 만들어요. 뭐 이런 아이들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진딧물은요 되게 똘똘해요. 제가 진딧물 강의를 하면 할 때마다 제가 느끼지만 인간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환경에 적응력이 끝내줘요. 자, 이유는 뭐냐면 우선
이 진딧물은요, 얘가요, 교미를 하지 않고 새끼를 낳아요. 보통은 교미를 해서 알을 낳으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교미를 하지 않고 바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처녀번식 단위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새끼를 낳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문제는 조금 더 크면 또 마찬가지로 또 새끼를 낳죠. 자, 근데 얘네들이 나오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암컷이에요. 수컷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암컷을 낳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되게 똑똑한 게 또 뭐냐면, 이제 얘네가요 많이 번졌어요. 되게 많이 막, 아시겠지만 진딧물이 금방금방 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번식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번식을 하면 얘네들은 가지고서는 먹을 수 있는 먹이는 한정적인데 번식은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냐면, 무시충이라는 아이는 이제 원래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딧물은 날개가 없다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뭘 만드냐면 날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미를 딱 하고 바로 날개를 만들어요. 원래 교미 안 한다 그랬죠? 근데 무시충이 유시충, 다시 말하면 날개가 없던 아이가 날개를 만들 때는 미리 교미를 해요. 교미를 하고 날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날아가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날개 달린 그런 쭈루룩 있는 그런 진딧물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시충이 유시충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더 세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식력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미라는 아이랑 진딧물은 둘이 공생관계예요. 그래서 개미는 얘의 응가를 좋아해요. 이 흡집성의 아이들은 대부분 또 감로, 그래서 응가를 싸는데 그 응가가 굉장히 달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진딧물은 대부분 단 걸 좋아해서 다 신초, 다시 말하면 가장 아주 연약한 지금 막 나온 새순 이런 걸 좋아해요. 이 신초의 대부분이 달달한 게 들어있어요. 자, 이런 걸 좋아하니까 단 감로를 내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애가 바로 개미죠. 그래서 개미가 감로를 먹고 대신에 감로를 준 그 진딧물에게 뭘 해주냐면 택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이 있다라고, 그리고 개미가 있다고 하면은 진딧물이 많이 번질 거를 예상하셔야 돼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어떤 진딧물의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진딧물은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바이러스, 매개충이라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나쁜 단점이죠. 자, 진딧물에 대한 얘기 또 이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벌레.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국화 혹벌레는요, 국화잎에 되게 많아요. 저도 이게 꽃꽂이 많이 해보면 국화잎이 어떤 거는요, 이렇게 매끈하게 온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불룩불룩 뒷면이 막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국화잎 혹파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혹벌레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벌레 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요, 암컷이 어떻게 되냐면 국화의 잎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얘가 이 부화 유충이 이제 부화가 되죠. 저기 알에서 부화가 됐어요. 부화된 알이 조직 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염육이 가늘어요. 근데 그 속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얘네가 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볼록볼록하게 혹이 삼각형으로 나오죠. 삼각뿔처럼 생기는 이 혹을 만들어내는데 이 속에는 유충들이 부글부글하게 살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혹 안에는 유충이 있거나 번데기가 있습니다. 유충에서 이제 번데기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암컷은 몇 개 알을 낳는다고 여러분? 100개 알을 낳아요. 100개 이상의 알을 낳기 때문에 얘도 한번 번지면 굉장히 다발생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요, 전문 약재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충, 또 아니면은 그죠, 병 이런 걸 이제 공부하셨죠?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농약을 쓰시면 되는지 요거 잠깐 팁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작물보호제라고 하는 이 농약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해충이든 병이든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약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약을 활용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게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보호 장비를 갖추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실내에서 뿌릴 때는 마스크, 특히 마스크하고 농약, 화학농약 쓰실 때는 특히나 피부에 이게 경피독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구독성, 경피독성, 뭐 호흡독성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경피에도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보호장비 이런 거 갖추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꼭 부탁하건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농약을 쓰실 때 농약을 조금만 더 넣으면 왠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 조금만 더 넣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약해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은 정확하게 cc를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횟수라든지 아니면 양의 어떤 그 방법이라든지 양의 농도라든지 이런 거 잘 지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수에 있으면 화원이고 빨리 죽는 거는 아무래도 화학농약이 빨리 죽겠죠. 그죠? 그리고 빨리 더 효과를 보겠죠. 그러나 인체에 아무래도 이거는 유해하죠. 그래서 대수에 있으면 무해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특히 실내에서 방제하실 거잖아요. 실내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에 있으면 화학농약보다는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저번에 이제 화원 협회에서 그 저기 교육할 때마다 이렇게 나눠드렸던 그런 약재 중에서 유기농업 자재 약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거 사용하는 방법 잠깐 책에다 담았어요.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식물병과 충에 대한 강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화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식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뭔가 물음을 주거나 할 때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화원을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오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